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10월 16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좀 특이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리더들이 점점 권위주의 성향의 푸틴을 닮아간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태리에서 브라질, 미국까지 정치 리더들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극우 권위주의를 포용하고 있다는 부제입니다. 리버럴 좌파들은 자기네들과 다르면 다 극우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든 이 문장은 세 개의 큰 변화를 직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일부는 해이한 도덕, 개방된 국경, 권력에 굶주린 엘리트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서로에게 반향을 일으킨 극우 권위주의 리더의 목소리를 내거나 대놓고 포용했다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태리인들은 글로벌제이션의 영향으로부터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민족주의 리더를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우파 대통령 보소나루가 국가 엘리트들의 음모에 따라 투표가 조작될 것으로 추측해 재선 출마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선거 부정 시비를 염두에 둔 대목입니다. 또 올해 필리핀에서 유권자들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스트롱맨 정치를 고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단 그가 비록 민주주의의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행한 연설은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매력있게 들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젠더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 대해 서구 엘리트에 의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부정과 신앙, 전통적 가치를 뒤집는 변태적인 사유라고 실타한 데 대해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푸틴이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러시아 친화적인 정치인들의 레토릭에 화답이라도 하듯 세계는 혁명적인 변혁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가을 미국의 선출직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대다수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대열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이 선거 부정주의 전염병으로 규정한 이 같은 사도는 나라가 권위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조차 미국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솔직한 목소리가 나오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권위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는 민주정과 글로벌 무역의 거대한 확장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그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권위주의 물결로 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많은 곳에서 글로벌리제이션, 정책 양극화, 소셜 미디어의 부상, 여러 기층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에 대한 첨예한 반응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 경력 단절, 공동체에서의 소외감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게 바로 국가들마다 민족주의적 해법이 나오면서 소위 극우 독재자의 연대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이태리의 조르자 멜로니가 미국의 시팩 군중을 상대로 연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조르자 멜로니,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극우 독재자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고약한 행태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미 해군 전쟁대학의 국가안보 연구교수 니콜라스 드보스데프의 진단도 추가했습니다. 드보스데프는 작금의 트렌드가 효과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느끼는 전 세계 곳곳에 환멸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나라마다 이를 제대로 해낼 줄 아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일론 머스크 같은 CEO를 일을 할 줄 아는 해결사로 평가하는 게 그 사례라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는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시도 소개했습니다. 푸틴을 두고 민주주의 옹호자가 아닐지라도 라는 단서를 달고 그들이 극우라고 낙인 찍는 서구 정치인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다른 팩트는 그다지 틀린 데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리아 노보시츠는 미국과 서구에서 푸틴의 사유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을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공이 러시아로부터 싸게 사들인 LNG, 액화 천연가스를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되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이용해 중공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시노펙, 시푸크 같은 국영에너지 기업에 대해 겨울철 국내 수요 가신이 더 이상 재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를 제재하자 러시아는 그 물량을 중공으로 돌린 건데 유럽은 중공에서 러시아산 LNG를 비싼 값에 사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까지 끊기게 됨으로써 유럽은 더욱 고통스러운 겨울을 나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리야드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난에 당혹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가 그런 뒷담화를 했는지 밝혀냈습니다. 일단 젤렌스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우디가 러시아의 4개 주 귀속에 반대표를 던지고 포로 교환에 협조한 데다 재정 지원까지 제공한 데 대해 젤렌스키가 고맙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은 결국 뒷담화의 당사자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이 참여하고 러시아가 플러스 형태로 참여한 오펙이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하자 욕을 한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는 감산 결정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라면서 이란도 감산에 찬동했으니 사우디가 이란과도 동맹을 맺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우디는 러시아와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주기에 아주 잘 맞습니다. 터키와 이란, 사우디까지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을 완전 평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7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탄원까지 했지만 사우디가 결국 감산을 하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의 카린장 피에르 대변인은 사우디가 확실히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 달 열리는 G20에서 바이든이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불발될 것 같다면서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화로 718조 원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에 한국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방안 차질 소식이 나오자 관련주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매체들은 방안 차질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를 놓고 부산과 리야드가 경쟁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거리 두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분석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우디는 엑스포에 목을 매는 나라도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없는 이유라도 만들어 가져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수출로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나토나 소위 서방 거지 7개국, G7을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쪽은 망하는 줄입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멈추는 나라입니다. 에너지까지 말할 것도 없이 요소수 없어도 난리가 나고 카카오가 멈춰도 난리가 나는 나라입니다. 국제관계나 외교는 뭐 거창한 이론까지 할 것도 없이 분위기 파악이 먼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